1895년 10월 8일 새벽 조선의 왕비가 자신의 궁궐에서 살해당했습니다. 칼을 든 일본 낭인들이 경복궁 건천궁 일대로 난입한 사건이었습니다. 왕비는 궁녀들 사이에 몸을 숨긴 채 피신을 시도한 것으로 전해집니다. 그러나 끝내 발각되어 공격을 받고 쓰러졌습니다. 일부 사료에는 이후 시신이 훼손되었다는 기록이 전해집니다. 고종은 당시 궁궐 안에 있었으나 상황을 통제하기 어려웠던 것으로 전해집니다. 한 나라의 왕비가 궁궐 안에서 시해당한 전례 없는 사건이었습니다. 도대체 그날 새벽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오늘 이야기 시작하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그럼 지금부터 명성황후의 마지막 이야기를 시작하겠습니다. 1851년 경기도 여주의 한 양반 집안에 여자아이가 태어났습니다. 이름은 민자영, 여흥민 씨 가문의 후손이었습니다. 여흥민 씨는 조선의 명문가로 알려져 있으나 당시 민자영의 직계 가계는 정치적 영향력이 크지 않았던 것으로 보는 기록이 많습니다. 아버지 민치록은 벼슬이 높지 않았으며 그저 선비의 자존심만 지키며 살았습니다. 8살 되던 해 민자영은 갑작스럽게 아버지를 잃었습니다. 어린 소녀는 하루아침에 고아가 되어 친척집을 전전해야 했습니다. 어머니 한산 이 씨는 병약하여 집안을 이끌어갈 힘이 없었습니다. 민자영은 가난과 서름 속에서 자라났지만 결코 꺾이지 않았습니다. 조용히 책을 읽고 글을 익히며 세상 돌아가는 이야기를 귀담아 들었다고 전해지는 이야기입니다. 다른 양반과 규수들과는 달리 세상을 보는 눈이 깊고 넓었습니다. 그 무렵 조선은 안동 김씨의 세도 정치가 60년 넘게 이어지던 시대였습니다. 왕실은 힘을 잃고 백성들은 도탄에 빠져 신음하고 있었습니다. 나라 밖에서는 서양 세력이 통상을 요구하며 문을 두드렸습니다. 1863년 철종이 후사 없이 승하하자 왕위는 흥선군의 아들에게 돌아갔습니다. 12살 어린 임금 고종이 즉위하고 아버지 흥선대원군이 섭정을 시작했습니다. 대원군은 안동 김씨 세도를 무너뜨리고 왕실의 권위를 되찾으려 했습니다. 대원군은 새로운 왕비를 물색하며 강력한 외척 가문은 피하고자 했습니다. 가난하지만 명문가의 여식을 찾던 중 그의 눈에 민자영이 들어왔습니다. 집안은 가난하나 혈통은 깨끗하고 외척으로 성장할 염려가 없다고 판단한 것으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1866년 음력 3월 16살 민자영에게 왕비 간택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궁녀들이 초라한 집으로 찾아와 그녀를 데리러 왔습니다. 평생 고아로 서름받던 소녀가 하루아침에 왕비가 되는 순간이었습니다. 허나 그녀는 알지 못했습니다. 이 간택이 운명을 송두리째 바꿀 것이라는 사실을. 권력의 중심에 서게 되고 결국 그 권력이 목숨을 앗아갈 것이라는 사실을. 붉은 치마 저고리를 입은 소녀가 궁궐 대문 앞에 섰습니다. 무거운 대문이 천천히 열리고 그녀는 안으로 발걸음을 옮겼습니다. 그 순간 뒤에서 대문이 닫히는 소리가 둔탁하게 울렸습니다. 1866년 음력 3월 21일 민자영은 조선의 왕비로 책봉되었습니다. 온 나라가 중전마마의 탄생을 축하했지만 그녀에게 주어진 것은 이름뿐이었습니다. 실제 권력은 모두 대원군이 쥐고 흔들며 왕비는 권한이 제한된 위치에 있었습니다. 대원군은 왕비가 친정 식구들을 가까이 하지 못하도록 철저히 차단했습니다. 궁궐 밖 소식도 들을 수 없게 막고 정치에 관여하는 것은 엄격히 금지했습니다. 왕비는 그저 조용히 내전에 머물며 입을 다물고 있어야 했습니다. 고종 또한 어린 임금으로 아버지 대원군의 그늘에 완전히 가려 있었습니다. 국정 전반은 대원군이 주도하였으며 고종의 실질적 권한은 제한적이었습니다. 왕비와 고종은 서로를 의지할 수밖에 없었으나 그것마저 쉽지 않았습니다. 대원군은 왕과 왕비가 자주 만나는 것조차 못마땅해하며 견제했습니다. 궁녀들을 시켜 왕비의 일거수일투족을 감시하고 보고받았습니다. 왕비는 마치 새장 속에 갇힌 새처럼 날고 싶어도 날 수 없었습니다. 세월이 흘렀지만 왕비의 몸에서 아이가 생기지 않았습니다. 궁중에 좋지 않은 소문이 퍼지기 시작하고 대원군은 왕비를 압박했습니다. 측시를 들이라는 이야기까지 나왔고 왕비는 속으로 분노를 사겨야 했습니다. 이대로 있다가는 폐비될 수도 있다는 두려움이 밀려왔습니다. 그러던 1871년 왕비는 처음으로 대원군의 뜻을 거스르는 일을 저질렀습니다. 친정 오빠 민승호를 몰래 궁궐로 불러들여 은밀히 만난 것입니다.
대원군이 허락하지 않은 일이었기에 작은 반항이었지만 의미는 컸습니다. 허나 궁궐의 비밀이란 존재할 수 없었고 곧 대원군의 귀에 들어갔습니다. 대원군은 즉시 민승호를 궁궐에서 쫓아내고 왕비를 대전으로 불렀습니다. 차가운 눈빛으로 왕비를 내려다보며 낮고 단호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중전, 분수를 알고 처신하시오. 왕비는 고개를 숙인 채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허나 그녀의 눈빛만큼은 굴복하지 않고 여전히 살아있었습니다. 속으로 이를 악물며 언젠가 이 굴레에서 벗어나리라 다짐했습니다. 대전은 무거운 침묵에 휩싸이고 왕비는 조용히 물러나왔습니다. 허나 그녀의 가슴 속에는 작은 불씨 하나가 꺼지지 않고 타오르고 있었습니다. 언젠가 이 불씨가 활활 타올라 권력의 중심을 집어삼킬 것입니다. 그해 겨울, 왕비는 뼈저리게 깨달았습니다. 이 궁궐에서 살아남으려면 힘이 필요하다는 것을. 권력을 쥐지 못하면 결국 버려지고 잊혀진다는 냉혹한 진실을 알았습니다. 왕비는 조용히 때를 기다리며 안으로 힘을 기르기 시작했습니다. 밖에서는 대원군이 서양 오랑캐를 물리치며 쇄국 정책을 강하게 밀어붙였습니다. 나라 안팎이 어수선한 가운데 왕비는 이 혼란 속에서 기회를 엿보았습니다. 시간은 천천히 흐르고 있었지만 분명히 그녀의 편이 되어가고 있었습니다. 1873년 11월 왕비가 오랫동안 기다려온 기회가 드디어 찾아왔습니다. 고종이 22살이 되어 더 이상 어린 임금이라 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 왕비는 고종을 은밀히 설득하며 친히 정사를 보실 때가 되었다고 말했습니다. 조용하지만 단호한 목소리로 고종은 아버지의 그늘에서 벗어나야 한다고 설득했습니다. 고종 또한 10년 넘게 친정을 희망하고 있었던 터였습니다. 왕비와 고종은 뜻을 모아 대원군을 몰아낼 계획을 세웠습니다. 그해 12월 고종이 친정을 선포하며 대원군은 하루아침에 권력을 잃었습니다. 10년간 조선을 쥐락펴락하던 대원군은 운현궁으로 쫓겨나야 했습니다. 궁궐의 권력 구도가 완전히 뒤바뀌고 왕비의 시대가 시작되었습니다. 왕비는 즉시 친정 식구들을 궁궐로 불러들여 조정의 요직에 앉혔습니다. 오빠 민승호를 비롯한 민씨 일가가 하나둘씩 권력의 중심으로 들어왔습니다. 허나 민씨 일가의 집권 이후 탐관오리에 대한 비판과 민심 이반이 여러 기록과 후대 평가에서 나타납니다. 뇌물이 공공연히 오가고 관직을 돈으로 사고 파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조정은 점점 썩어가고 백성들의 원성이 하늘을 찌를 듯 높아졌습니다. 특히 구식 군대 군인들의 불만이 극에 달해 폭발 직전까지 치달았습니다. 훈련도감 군인들은 13개월째 녹봉을 받지 못한 채 굶주리고 있었습니다. 배급된 쌀에는 겨와 모래가 섞여 있어 먹을 수조차 없었습니다. 1882년 6월 9일 드디어 군인들의 분노가 폭발하며 난이 일어났습니다. 훈련도감 구식 군인들이 민씨 척족을 죽이겠다며 궁궐로 쳐들어온 것입니다. 이모군란의 시작이었고 반란군은 민씨 일가를 찾아 한양을 뒤졌습니다. 왕비의 친척 민겸호의 집을 불태우고 민씨 일가를 닥치는 대로 죽였습니다. 피비린내가 한양 거리를 뒤덮었지만 백성들은 오히려 환호성을 질렀습니다. 반란군이 창덕궁으로 쳐들어와 왕비를 찾아 내전을 샅샅이 뒤지기 시작했습니다. 왕비는 궁녀 옷으로 급히 갈아입고 머리를 풀어 헤친 채 맨발로 도망쳤습니다. 한 나라의 왕비가 목숨을 걸고 궁궐담을 넘어 도주해야 하는 처지가 되었습니다. 고종은 반란군에 둘러싸여 손을 쓸 수 없었고 대원군이 다시 불려왔습니다. 권력이 하루아침에 다시 뒤바뀌고 왕비는 행방불명 상태가 되었습니다. 밤의 어둠 속에서 왕비는 궁녀 한 명만 데리고 장호원까지 필사적으로 걸었습니다. 맨발의 왕비는 피를 흘리며 걸었고 살아남기 위해 온몸으로 버텼습니다. 며칠 뒤 왕비가 죽었다는 소문이 퍼지고 대원군은 왕비의 국상을 치렀습니다. 고종은 통곡했지만 아무것도 할 수 없었고 왕비는 죽은 사람이 되어버렸습니다. 허나 그녀는 아직 살아있었고 복수를 위해 이를 악물고 있었다고 야사에서는 전해집니다. 장호원의 민가에 숨어있던 왕비는 자신이 죽은 사람으로 발표되었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왕비의 생사를 둘러싼 혼란 속에서 궁궐 안팎에서는 왕비가 사망했다는 소문과 보고가 확산되었습니다. 빈관에 흙을 덮고 제사를 지내며 왕비는 역사에서 지워졌습니다. 고종은 통곡했지만 아무것도 할 수 없었고 왕비는 죽은 홀령이 되었습니다. 어둡고 좁은 민가에서 왕비는 치욕을 삼키며 이를 악물어야 했습니다.
한 달이 지나 청나라 군대가 조선에 개입하며 대원군을 청나라로 끌고 갔습니다. 왕비는 다시 궁궐로 돌아올 수 있었지만 그녀를 기다리는 것은 냉대뿐이었습니다. 백성들은 왕비와 민씨 일가를 원망하며 온갖 악담을 쏟아냈습니다. 궁궐 안에서조차 왕비를 탐탁지 않게 여기는 시선들이 가득했습니다. 왕비는 다시 돌아왔지만 예전의 권위는 이미 땅에 떨어진 상태였습니다. 1884년 김옥균을 비롯한 개화파가 갑신정변을 일으켰습니다. 그들의 목표는 명확했고 민씨 일가를 제거하고 왕비를 몰아내는 것이었습니다. 3일 천하로 끝났지만 왕비는 또다시 목숨을 걸고 도망쳐야 했습니다. 같은 궁궐에서 2번이나 목숨을 위협받는 치욕을 당한 것입니다. 밤마다 왕비는 잠을 이루지 못하고 언제 또 칼을 든 자들이 쳐들어올지 두려워했습니다. 고종과의 관계마저 예전 같지 않았고 고종은 왕비를 멀리하기 시작했습니다. 측실 엄귀비가 낳은 아들을 총애하며 왕비를 외면하는 날이 많아졌습니다. 왕비는 궁궐 안에서 완전히 고립되어 어느 누구도 그녀의 편이 아니었습니다. 밤이면 혼자 촛불을 바라보며 눈물을 흘렸지만 아무도 그녀의 눈물을 보지 못했습니다. 1894년 동학농민군이 봉기하며 전국을 뒤흔들었습니다. 그들이 외친 구호 중에는 탐관오리 처단과 함께 민씨 척족타도가 있었습니다. 온 나라 백성이 왕비와 민씨 일가를 원수처럼 여기고 있었던 것입니다. 왕비는 자신이 나라를 망치는 요물로 낙인 찍혔다는 사실에 가슴이 무너졌습니다. 죽지 못해 살아가는 날들이었고 때로는 스스로 목숨을 끊고 싶은 생각마저 들었습니다. 거울을 보면 주름진 얼굴과 백발이 섞인 머리카락이 보였습니다. 한때 조선의 왕비였던 여인은 이제 원한과 두려움 속에서 늙어가고 있었습니다. 아무도 그녀를 이해하지 않았고 세상은 그녀를 악녀로만 기억할 것입니다. 왕비는 깊은 절망 속에서 혼자 울며 하늘을 원망했습니다. 이것이 나의 운명이란 말인가? 떨리는 목소리로 중얼거렸지만 대답해주는 이는 아무도 없었습니다. 어둠 속에서 왕비는 먼 과거를 떠올렸습니다. 16살 소녀였던 그때를. 가난한 집안에서 자라며 늘 배를 골았지만 꿈만은 크게 품었던 시절이었습니다. 아버지가 돌아가신 뒤 친척집을 전전하며 서름을 삼켰던 그날들이 생각났습니다. 그때는 단지 살아남는 것만으로도 버거웠고 내일이 두려웠습니다. 허나 어린 민자영은 책을 읽으며 세상을 배웠고 언젠가 달라지리라 믿었습니다. 왕비 간택 소식을 들었을 때의 떨림도 생생하게 기억났습니다. 궁녀들이 초라한 집으로 찾아왔을 때 민자영은 꿈을 꾸는 것만 같았습니다. 가난한 고아 소녀가 하루아침에 조선의 왕비가 될 수 있다니 믿을 수 없었습니다. 궁궐로 들어가는 가마 안에서 그녀는 새로운 삶을 상상했습니다. 나라를 위해 현명한 왕비가 되겠다고, 백성을 사랑하는 어머니가 되겠다고 다짐했습니다. 처음 고종을 만났을 때의 설렘도 아직 잊지 못했습니다. 어리고 순수했던 15살 임금은 왕비를 따뜻하게 맞아주었습니다. 두 사람은 대원군의 그늘 아래서 서로를 의지하며 위로했습니다. 밤마다 촛불 아래에서 나라의 미래를 이야기하던 그 시절이 그리웠습니다. 고종은 왕비에게 꿈을 이야기했고 왕비는 고종의 든든한 동반자가 되고 싶었습니다. 1874년 왕비는 드디어 아들을 낳았고 그 아이가 훗날의 순종이었습니다. 품에 안긴 작은 생명을 보며 왕비는 눈물을 흘렸습니다. 이 아이를 위해서라도 강한 어머니가 되어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조선의 미래를 이 아이에게 물려주어야 한다는 책임감이 밀려왔습니다. 왕비는 그때 처음으로 나라를 지켜야 한다는 사명감을 느꼈습니다. 대원군을 물리치고 권력을 쥐었을 때 왕비는 나라를 개혁하고 싶었습니다. 낡은 제도를 바꾸고 서양의 문물을 받아들여 조선을 강하게 만들고 싶었습니다. 허나 현실은 너무나 복잡했고 민씨 일가는 권력에 눈이 멀어 탐욕을 부렸습니다. 왕비는 그들을 막지 못했고 결국 백성들의 원망을 받게 되었습니다. 모든 것이 뜻대로 되지 않았지만 왕비의 본심은 조선을 지키는 것이었습니다. 일본과 청나라, 러시아가 조선을 삼키려 할 때 왕비는 필사적으로 막으려 했습니다. 나라의 자주 독립을 지키기 위해 외교 전선에서 싸웠습니다. 친러 정책을 펼치며 일본의 침략을 막으려 했고 그것이 왕비의 유일한 길이었습니다. 비록 백성들은 이해하지 못했지만 왕비는 조선을 사랑했습니다. 어린 시절 가난 속에서 자랐기에 이 나라가 무너지는 것을 볼 수 없었습니다.
왕비는 촛불을 바라보며 다시 한번 다짐했습니다. 끝까지 조선을 지키겠다고, 아들에게 온전한 나라를 물려주겠다고 마음먹었습니다. 비록 세상이 자신을 악녀로 기억할지라도 왕비는 자신의 길을 가기로 했습니다. 1895년 왕비의 칠러 정책은 점점 더 강력해지고 있었습니다. 러시아 공사관과 긴밀히 협력하며 일본의 세력을 조선에서 몰아내려 했습니다. 청일전쟁에서 승리한 일본은 조선을 완전히 장악하려 했지만 왕비가 막아섰습니다. 왕비는 러시아를 끌어들여 일본을 견제하는 외교 전략을 펼쳤습니다. 일본에게 명성황후는 조선 침략의 가장 큰 걸림돌이었습니다. 그해 여름, 일본 공사관과 관련 인물들 사이에서 왕비 제거를 포함한 과격한 대응 방안이 논의된 정황이 기록에 남아 있습니다. 일본 공사 미우라 고로가 조선으로 부임하며 구체적인 계획이 수립되었습니다. 미우라는 도착하자마자 일본 낭인들과 조선 훈련대를 포섭하기 시작했습니다. 왕비를 죽이고 친일 정권을 세운다는 치밀한 음모가 진행되고 있었습니다. 왕비는 일본의 움직임이 심상치 않다는 것을 감지했습니다. 일본 공사관 주변에 수상한 인물들이 모여들고 있다는 보고를 받았습니다. 조선 훈련대 내부에서도 이상한 기류가 흐른다는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왕비는 고종에게 경계를 강화해야 한다고 여러 번 말했습니다. 전하, 일본의 음모를 조심하셔야 합니다. 허나 고종은 설마 궁궐 안까지 쳐들어오겠냐며 왕비의 말을 대수롭지 않게 여겼습니다. 왕비는 불안한 마음에 밤마다 잠을 이루지 못하고 창밖을 바라보았습니다. 9월, 일본은 훈련대 일부를 매수하며 왕비 씨의 계획을 구체화했습니다. 조선인을 앞세워 왕비를 죽이고 일본은 뒤에 숨는다는 계획이었습니다. 미우라는 낭인들을 모아 무기를 나눠주고 궁궐 지도를 펼쳐놓았습니다. 왕비가 머무는 건청궁의 구조를 철저히 분석하고 침입 경로를 정했습니다. 모든 준비가 끝났고 거사일만 정하면 되는 상황이었습니다. 10월 7일 밤 미우라는 최종 명령을 내렸습니다. 다음 날 새벽 궁궐로 쳐들어가 왕비를 제거하라는 지시였습니다. 일본 낭인들과 조선 훈련대원들이 칼을 갈며 밤을 지새웠습니다. 왕비는 그날 밤도 불안한 마음에 잠들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창밖의 어둠이 유난히 깊고 무거워 보였습니다. 그 순간 왕비는 깨달았습니다. 자신을 향한 칼날이 이미 움직이기 시작했다는 것을. 일본은 외교가 아닌 폭력으로 조선의 왕비를 제거하기로 결정한 것입니다. 문명국을 자처하던 일본이 한나라의 왕비를 암살하려 한다는 사실이 믿기지 않았습니다. 허나 왕비에게 남은 시간은 이미 몇 시간밖에 없었습니다. 운명의 새벽이 서서히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1895년 10월 8일 새벽 5시, 일본 낭인들과 조선 훈련대가 경복궁으로 쳐들어왔습니다. 궁궐 수비대는 순식간에 제압당했고 칼을 든 무리가 건청궁으로 몰려왔습니다. 왕비는 급히 궁녀 옷으로 갈아입고 궁녀들 사이에 숨었습니다. 허나 일부 기록에는 훈련대 관계자가 왕비의 신원을 알렸다는 증언이 전해지나 구체적 발언의 주체와 표현은 사료마다 다릅니다. 주체의 증언이 있었음은 기록되어 있습니다. 일본 낭인들이 왕비에게 달려들어 칼을 휘둘렀습니다. 왕비는 쓰러지며 마지막까지 저항했지만 여러 차례 칼에 찔렸습니다. 피를 흘리며 쓰러진 왕비의 몸에서 숨이 끊어졌습니다. 일본 낭인들은 시신을 노건으로 끌고 가 석유를 뿌리고 불을 질렀습니다. 한나라의 왕비가 자신의 궁궐에서 처참하게 살해당하고 불태워진 것입니다. 고종은 궁궐 안에 있었지만 일본군에 둘러싸여 아무것도 할 수 없었습니다. 왕비를 구하러 가지도 못하고 그저 떨며 숨어 있어야 했다고 전해집니다. 조선의 왕은 자신의 아내조차 지키지 못하는 무력한 존재였습니다. 사건 직후 일본은 왕비가 변복한 궁녀에게 죽었다고 거짓 발표했습니다. 세계 각국은 경악했고 일본의 야만적 행위를 비난했습니다. 고종은 1년 뒤 러시아 공사관으로 피신하며 일본의 그늘에서 벗어났습니다. 그곳에서 고종은 왕비에게 명성황후라는 시호를 올렸습니다. 죽어서야 비로소 왕비는 황후의 이름을 얻을 수 있었습니다. 고종은 밤마다 왕비를 그리워하며 자신의 무능함을 한탄했습니다. 일본은 결국 조선을 삼켰지만 그들이 원했던 것을 얻지는 못했습니다. 명성황후의 죽음은 조선 백성들에게 일본의 잔혹함을 각인시켰습니다. 왕비가 그토록 막으려 했던 일본의 침략이 현실이 되었지만 저항도 시작되었습니다. 의병들이 일어나 일본에 맞서 싸웠고 독립운동의 불씨가 타올랐습니다.
명성황후는 생전에 악녀로 비난받았지만 그녀의 본심은 조선을 지키는 것이었습니다. 외세의 침략 속에서 나라의 자주독립을 위해 필사적으로 싸운 여인이었습니다. 비록 방법이 완벽하지 않았고 민씨 일가의 탐욕을 막지 못했지만 그녀는 조선을 사랑했습니다. 역사는 그녀를 다시 평가하기 시작했고 비극적 영웅으로 기억하게 되었습니다. 1897년 고종은 대한제국을 선포하며 황제가 되었습니다. 명성황후가 꿈꿨던 자주독립의 나라를 만들려 했지만 시간이 부족했습니다. 1919년 3.1운동이 일어났을 때 사람들은 명성황후를 기억했습니다. 나라를 지키려 했던 왕비의 의지가 독립운동가들의 가슴속에 남아 있었습니다. 명성황후는 죽었지만 그녀가 지키려 했던 조선의 정신은 살아남았습니다. 1945년 광복을 맞았을 때 사람들은 비로소 그녀의 투쟁을 이해했습니다. 약한 나라의 왕비로 태어나 강대국의 야욕에 맞서 싸우다 죽어간 여인. 그것이 명성황후 민자영이 걸어간 길이었습니다. 명성황후가 세상을 떠난 뒤 조선은 빠르게 무너져 내렸습니다. 1905년 을사늑약으로 외교권을 빼앗기고 1910년 완전히 일본에 병합되었습니다. 왕비가 그토록 막으려 했던 일본의 지배가 현실이 되고 말았습니다. 고종은 1919년 덕수궁에서 쓸쓸히 숨을 거두며 왕비를 그리워했습니다. 후대 기록과 평가에서는 고종이 명성황후 시해 이후 깊은 상실과 정치적 충격을 겪은 것으로 서술됩니다. 명성황후의 정신은 독립운동가들의 가슴속에 살아 숨쉬었습니다. 안중근 의사는 이토 히로부미를 저격하며 명성황후 시해를 15가지 죄목 중 하나로 꼽았습니다. 김구 선생도 명성황후의 비극을 잊지 않고 독립운동에 헌신했습니다. 수많은 독립운동가들이 왕비가 지키려 했던 나라를 되찾기 위해 목숨을 바쳤습니다. 해방 이후 대한민국이 세워지고 나서야 명성황후에 대한 재평가가 시작되었습니다. 생전에는 민비라 불리며 비난받았지만 이제는 명성황후로 기억되고 있습니다. 외세의 침략 속에서 나라를 지키려 애썼던 비극적 영웅으로 재조명되었습니다. 비록 완벽하지 않았지만 그녀는 시대의 한계 속에서 최선을 다했다고 평가되기도 합니다. 오늘날 우리는 명성황후의 삶을 통해 중요한 교훈을 얻을 수 있습니다. 약한 나라의 지도자가 강대국 사이에서 얼마나 고통받는지를 보여줍니다. 외교와 국방이 얼마나 중요한지, 나라가 약하면 어떤 비극이 일어나는지 깨닫게 됩니다. 명성황후는 조선의 자주독립을 위해 싸웠지만 시대가 그녀를 이기지 못했습니다. 그녀의 삶은 또한 여성 지도자에 대한 편견을 생각하게 만듭니다. 당시 조선 사회는 여성이 정치에 관여하는 것을 용납하지 않았습니다. 왕비가 정치에 개입한다는 것만으로도 비난의 대상이 되었습니다. 만약 그녀가 남성이었다면 역사는 다르게 평가했을지도 모릅니다. 명성황후는 가난한 고아에서 왕비가 된 입지전적 인물이기도 합니다. 아무것도 없던 소녀가 권력의 정점에 올랐지만 그 대가는 너무나 컸습니다. 권력이란 무엇인가, 명예란 무엇인가를 그녀의 삶은 보여줍니다. 결국 권력도 명예도 그녀를 지켜주지 못했고 비극적 죽음을 맞았습니다. 하지만 그녀가 남긴 메시지는 분명합니다. 나라를 사랑하는 마음, 자주독립을 지키려는 의지는 영원히 기억될 것입니다. 명성황후는 실패했지만 그녀의 투쟁은 헛되지 않았습니다. 후대의 독립운동가들이 그 정신을 이어받아 마침내 광복을 이루어냈습니다. 오늘날 대한민국이 세계 속에서 당당히 자리 잡을 수 있는 것도 그들의 희생 덕분입니다. 명성황후를 비롯한 수많은 선조들이 나라를 지키려 애썼기에 우리가 있습니다. 우리는 그들의 희생을 기억하고 다시는 그런 비극이 반복되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강한 나라를 만들고 평화를 지키는 것이 우리가 할 일입니다. 명성황후 민자영. 가난한 고아에서 조선의 왕비가 되었고 나라를 지키려 싸우다 비극적으로 생을 마감했습니다. 그녀의 삶은 한 편의 드라마보다 더 극적이고 가슴 아픈 이야기입니다. 역사는 그녀를 기억하고 우리는 그녀의 삶에서 교훈을 얻습니다. 이 이야기는 역사 기록과 전해지는 이야기를 바탕으로 재구성한 것입니다. 일부 내용은 극적 구성을 위해 각색되었음을 밝힙니다. 여기까지가 오늘의 이야기였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로 응원해주시면 더 좋은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